국회요원 박주민, 국회요원 정청래. 몇몇 의원들이 자신을 국회요원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나왔던 이 발언을 풍자한 겁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부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니냐는 이 천만 영화의 대사는 성공하면 계엄, 실패하면 계몽이라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올랐던 미복귀 전공의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처단이라는 표현을 경고의 의미로 쓰고 그 논의 과정을 다소 장난스럽게 생각했다는 게 드러나섭니다.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의 1~2인자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4차 변론에서 나왔던 여러 주장들 바로 짚어볼 텐데 그 전에요.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을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는데 방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확히는 방화 미수 혐의가 되겠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이번 난동과 관련해서 방화 미수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이 또 눈에 띄네요. 이동학 의원님, 네. 여러 세대의 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있었는데 법원에 난동하는 난동범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여러 세대 뭐 지금 70대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예. 여러 세대에 걸쳐 있고 특히나 한 거의 50%에 달하는 숫자가 2030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세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혹은 저기에 간 건 아닐 겁니다. 예. 특정 세대 그리고 이들이 그들을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 현상인 것이고 이 특정한 현상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그러니까 특히나 그 모든 기독교가 아니고 특이한 그 기독교,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기독교 중심의 어떤 세력들이 일종의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2030 청년들이 저기에서 이 기행들을 좀 한 것이고 특히나 저렇게 미성년자라고 한 저분은 06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 열기에 의해서 본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이 행동들을 여러 차례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굉장히 유의 깊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건 저런 청년들이 직접 가서 저런 기행을 할 때까지 어른들도 그것을 말리지도 않았고 네. 오히려 그것에 동참해가지고 함께 저런 일들을 벌였다는 게 너무나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2006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미성년자인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관련자 그리고 이 사건을 주도했거나 혹은 방조하는 사람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 폭력을 절대로 옹호할 마음도 없고 옹호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단지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사법부, 특히 법원이라는 사실 과거에는 법원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인정됐었고 사회적으로 모두가 법원의 판단만큼은 존중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정치권이 한번 공론화해보고 심도 있게 다뤄보자는 의견이지 저희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할 마음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 미성년자까지 가담한 폭도 사태요. 앞서 얘기했듯이 특정 종교가 그 이전부터 한남동 앞에서 순교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무엇인가를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계속 강요를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순교라는 단어를 쓴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이건 선을 넘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었고 예.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 단순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관련 그 기본 질서를 본인들의 그 곡해된 세계관에 의해서 이끌어 가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몇몇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 이게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계획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번에 뭐 훈방 조치도 하고 단순 가담자는 훈방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것 다 하더라도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가 누구인 것인지 어디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이번에 경찰이 해야 될 일, 검찰이 또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미성년자로서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특수 건조물 침입이라든가 아니면 소요라든가 거기다 방화까지 이런 정도의 것은 인명이 다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렇다면은 형사소송법의 대상이 된 이상 뭐 미성년자로서 봐줄 수는 없는 나이인 거고요. 예. 하지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미성년자라는 사람들을 왜 법적으로 보호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게 자신의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미성년자한테는 술을 팔아도 안 되고 담배를 팔아도 안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게 되면 누굴 처벌합니까? 그거를 판 업주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미성년자가 만약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분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처벌은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미성년자에게 누가 이런 것들을 시켰는가 혹은 선동했는가 이런 부분을 꼭 따져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키거나 선동한 사람이 있으면 엄격하게 함께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 미성년자는 2006년생이라고 아까 전해드렸고요.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서 던지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이 돼서 그로 인해서 방화 미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팩트를 체크해야 될 부분도 꽤 많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어떤 표정으로 증인 혹은 피소추인의 발언을 들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장면들도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들을 내용, 군 병력 투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1군단, 7군단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네, 그다음 조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증인이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국회 병력을 투입하고 다만 그 인원으로는 질서 유지가 힘드니까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대체로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 앞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라고 했는데 말을 딱 잘라버리면서 계속 추가 질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까지 끊어가면서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 대통령 측이 준비해 놓은 그런 답변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들을 제기하는 쪽이 있는데 제 양쪽에 계신 두 분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변호인 측면에서는 아마 일종의 가이드를 주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현 이 증인 측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냥 내비둘 경우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 가지 이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술하게 할 경우에
마치 진실을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들었던 겁니다. 예. 저렇게 하는 방식은요, 전형적으로 입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일방적으로 변호인이 설명하고 네, 아니오로 대답만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예. 사실 이런 기행적인 이 측면은 대단히 잘못됐다 볼 수 있는데, 보통의 통상적으로 목숨 걸고 하는 쿠데타인데 본인이 대통령이면 부하들은 잘못 없다, 다 빼줘라,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기행적인 이 단어만 계속, 이 어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몽령이라는 등, 또 하나는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계엄령을 냈다. 예. 군인들이요,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를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엄령을 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 자체가 저는 너무나 기행스럽게 보입니다. 대단히 잘못됐던. 예. 윤석열 대통령은 좀 최근까지 계속 헌법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김용현 증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일 먼저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런 모습이 나올 거라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 증인 신문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계엄을 경험한 당사자 간의 첫 대질 신문, 그리고 수사기관 통틀어서도 첫 대질 신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나온 증언 자체를 모두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추후에 있을 김용현 증언에 대해서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지를 정리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소수 병력만 투입한 것이다. 어찌 내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려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 숫자를 얘기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발표한 숫자보다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숫자를 얘기할까 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숫자를 얘기해요. 대통령 측에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렬 의원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씨 측에서는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만 했다로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계엄이 경고용이었다, 혹은 상징성이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흔히 강도나 상해 등의 범죄 피의자들이 나는 해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때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변명입니다. 이게 하지만 5분을 했든 50분을 했든 강도는 강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도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계엄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강도짓 하다가 경찰 와서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고용이었다고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의 팩트가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도 소수병력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국회에 투입된 병력만 말씀드리면 특전사가 400여 명, 수방사가 200여 명에 600명의 정예의 병력이 투입이 됐어요. 예. 거기에 경찰은 약 1,700여 명이 넘게 투입이 됐다고요. 도합하면은 거의 2,400여 명이 국회에 투입이 됐어요. 이건 선관위에 투입된 숫자도 뺀 숫자예요. 이 정도로 병력을 투입해놓고는 소수병력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 하고 있는 거는 범죄자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제 저런 식의 거짓, 억지 변명이 통할지, 그거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중간에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장면도 있고, 그 과정에서 미소를 띠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일단 보고 윤재관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예, 지금 오해를 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창문 깨고. 예. 건물 안에 있었던 게 그죠? 280명이라는 예, 예. 겁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이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280명의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을 했는데 본청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었냐,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지 않았느냐, 소수만 들어가지 않았느냐, 한 12명이라 그랬나요? 네. 그런 숫자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건물 안에 280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건 한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축소하려고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280명이 본관 안쪽에 복도든 곳곳에 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고,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뭐 당연히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자와 자들끼리의 숫자가 맞을 리는 당연히 만무한 것이고요. 어제 김용현 장관의 그 증인신문 기일에 왜 내란수교 윤석열이 출석했는지가 어제 정확히 드러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용현의 두 얼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김용현은 검찰 진술 과정, 검찰의 수사 과정들을 통해서 특히나 포고령 1호의 작성과 관련된 책임을 대통령에게 다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했죠. 이런 상태로 계속 이제 내란 수사가 이어지게 되면 대통령에게는, 내란 수사에게는 매우 불리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대면으로 직접 보면서 김용현 너마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하는 표정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질문이 계속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기억납니다. 이렇게 대답이 계속 질문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김용현도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쳇말로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어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특히나 그 이유는 앞으로의 변론기일, 특히나 2월 4일 있을 변론기일에는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이제 출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수계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에 미리 심리적인 압박을 더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저는 어제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계속 지금 시체말로 똥볼을 계속 차고 있거든요. 자살골을 계속 넣고 있어요. 어제 헌법재판관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현이 증인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 쪽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의 말의 신뢰도가 낮아집니다라고 일침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두 사람의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앵무새 같은 얘기들만 계속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2차, 3차, 4차 계속 그 변론 기일이 가면서 탄핵의 이유 그리고 파면해야 될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표정도 말이 많았어요, 뒷말이. 지금 워낙 중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반헌법적 혐의로 엄중한 재판정에 나와서 피소추인 자격으로 앉아 있는데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때문이죠. 그러니까 겸허함이 전혀 느껴지질 않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뭐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그저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입장만 있고, 나머지는 다 세상이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이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도 자기를 지금 속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변호인이 12명을 얘기하니까 손으로 제지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20명을 얘기했지만 김용현 장관은 280명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입이 서로 맞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아주 장난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계엄령 자체가 반정부 세력에게 경고를 한 것이다,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군 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충성이라 함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예. 그런 군인들이 지금 본인의 인생 자체가 지금 통틀어서 다 헝클어지고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동의받을 수 없는 지점들이 꽤 크고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굉장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저 재판 과정마저도 저렇게 거짓말을 눈뜨고 딱 볼 수가 없는 정도로 아마 이 수십 년간 재판정에서 판사 활동을 하셨던 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물론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다는 심정은 알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웃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장난스러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원 아닌 요원이었다라는 주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패러디까지 낳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과 주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전 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둔갑을 시켰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예. 납득도 안 가고 이치에 맞는 단어인가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계엄을 경험한 당사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증언이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많은 사건 관련자들이 많은 사건에서 증언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국정농단 사건 때를 보면요. 관련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관련자들의 증언들은 개개별 자신의 사안에 따라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증언이 상당히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야 될 시점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는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그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공소장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듯한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체포 지시 증언도 군사령관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만 그 증언한 사람들을 거짓말한 사람들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주장들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미 검찰 수사 결과 저런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됐고 그래서 재판에 이제 회부된 상황인데 그걸 아예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재관 네. 의원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텐데 이제 그 형량이 매우 중요한 형사재판에서의 내용과 형량과 상관없이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과의 일대와 내용이 좀 달랐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내란 수사를 통해서 형량을 이제 정해질 텐데 그 형량에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를 계속 시키려고 하는 목적들도 꽤 있었겠죠. 그것도 당연히 그래서 뭐 부하들에게 부하 탓을 한다든가 다른 것은 뭐 어떤 것은 대통령 포고령과 관련돼서는 대통령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 탓을 계속 하는데 이미 이 초기에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언들을 계속 증언들을 했고 국회에서의 증언도 있었고요. 초기에 아무런 오염이 되지 않는 정치적인 오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술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그 이전에 초기에 있었던 진술들을 더 많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저런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얘기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비공개의 모습에서 완전히 김용현의 다른 모습, 두 얼굴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하는 것은
지금 계엄 세력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늘어놓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공개적인 증언들이 증거로 채택될 리 만무하고요. 헌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그 증거 채택을 어제 했던 것들을 보더라도 포고령에 관련된 증거 채택도 뭐 부인을 많이 했지만 국회 측에서 요구했던 증거들도 대부분 채택하는 것으로 보면 그들의 그 목적이 정말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결과 내용도 지금 증거로 채택한 상황이잖아요. 네. 김성일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형사 사건과 같이 연루가 되면 그런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받아봐서 판결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씨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저런 내용들 좀 전에 그러잖아요. 곽종근 사령관한테 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의원으로 둔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런 거는 사실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곽종근이라는 특전 사령관이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혹은 뭐 내가 오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무마를 시켜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도 밑에다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의원들 끌어내라고. 그럼 곽종근 그분이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요? 경찰청장은요? 이분들이 그럼 다 동시에 다중 정신 착란이라도 일으킨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너무 많고 증인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리고 누가 문 부수고 들어가서 요원들을 꺼내옵니까? 요원들 다 무전기 차고 있잖아요. 그럼 나오라고 그랬는데 항명을 한 겁니까? 누가 항명했는데요? 그것도 아니면 요원들의 이름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라는 요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4명이 달라붙어서 1명씩 끌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궤변적인 변명들은 재판장들도 모욕감을 느낄 거고요. 우리 국민들도 우롱당한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예. 그래서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재판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재판을 해서는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거의 현행범 수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탄핵은 막을 수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김 전 장관 측의 입장과 좀 다른 입장이 본인 입으로 나왔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먼저 쭉 얘기를 하다가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묻고 김용현 전 장관이 기억합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렇게 답을 하네요. 김용현 전 장관은 연기력이 빵점인 것 같습니다. 저게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보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마치 그 앞에 본인이 했었던 뭐 변호인들이 나와서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거 맞다. 포고령. 이 초안 썼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거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저 자리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인지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증언과 지금 헌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안 맞는 측면이에요. 저것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만 살아남으면 우리 모두는 사면받을 수 있다. 고로 나는 어떠한 처벌이든 받아도 대통령만 산다면 다 사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거기에 이제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꿈 깨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했습니다. 1호가 정치 행위 자체를 다 금지시키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누가 썼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발표를 대통령이 했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 장군에 의해서 저 포고령이 다 만방에 발표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후적으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껴맞춘 것일 뿐이지 애초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요.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면 안 통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 통한다. 네. 자, 그래서 이 윤, 김 신문을 놓고 뭐 일부 보도에서는 거의 만담 형식의 신문이었다 이런 비판조의 보도도 있었는데 재판부가 그러면 어떤 표정으로 바라봤을까? 재판부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장면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장관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신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아니 잠깐만요. 여기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언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하여튼 정언한테 그렇게 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허가 없이 말하지 마라. 그리고 강요는 안 하겠지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윤재관 의원이 짚어주셨으니까 네. 한 말씀 듣고 김성열 의원께 발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선택적으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 자기가 짜맞춰진 대답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어제 또 제가 주목했던 거는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돼서 이 질문들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 내란수계와 내란 주요 주동자인 김용현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예.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발언을 하신 걸 제가 보고 예. 이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증언들을 통해서 사건을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하나씩 끊어가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헌재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재의 변론을 통해서 내란 수계가 얼마나 이 악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짜맞추기 위한 노력들은 어제부로 끝난 것 같고요. 앞으로의 증언들은 전부 다 내란 수계에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통해서 파면은 조금 더 앞당겨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요. 저 장면을 보면서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문영배 판사께서 굉장히 젠틀하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속으로는 모욕감을 엄청 느끼셨을 겁니다. 저기 있는 재판관들이요. 그냥 재판관들이 아니고요.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등을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거치신 분들이 왜 중요하냐? 솔직히 말해서 딱 나와서 피의자들끼리 수신호만 주고받아도 뭔 내용인지 알고 그다음에 눈치, 코치 이런 거 딱 보면은 다 압니다. 지금 저기 보면 동석한 변호인이 자꾸 그렇게 증언할 때 관여하지 마세요. 이거는 딱 보기에 저건 부당한 관여한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저 정도면요. 퇴장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경고만 주지 않습니까?
엄청 모욕감을 속으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신문 같은 경우도 거부하겠다 그러는데요. 사실 반대신문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준비기일 때 여기서 이거 신문할 거고요. 여기서 반대신문 할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갑자기 와가지고 반대신문을 나 안 하겠어 그래 버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까지 하는데 저렇게 모욕적이고, 가장 모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계속해서 변명을 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재판관들이 정말 이런 거를 들어주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 이런 식의 재판은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아무래도 이게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반대 신문을 안 하게 되면 증언으로서 효과가 없지만, 헌법재판은 일반 다른 재판과 다르게 반대 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로서 효과는 있습니다. 예. 물론 아까 윤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이나 재판관들이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까지 보인 측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게 도움되는 형태보다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조금 화를 북돋는다, 그런 평가도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재판이 심판기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 만큼 추후에는 조금 변호인 측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앞서 언급하신 그 문서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허를 찔린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도 함께 보시죠. 저 문건의 가운데 글을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리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이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을 뻥튀기 한다든지 또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 포고령의 일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재판부에서 그냥 표면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까지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의회주의 국가에서 독재 마인드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계엄령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 계엄령 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반민주 세력, 반헌법 세력 다 처단해버리겠다, 이 의지를 몇 번에 걸쳐서 드러내거든요. 아마 저것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민주국가에서 기본적으로는 설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의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를 싹 쓸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를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들을 만한 그런 통법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짜라고 하면 짜고 필요한 거 여기다 넣으라고 하면 넣는 그런 의회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번 계엄령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나의 사례로 좀 삼으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해병대 이 최상병 건에서 박정훈 대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이 경로했고 그 뒤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되었다. 지금 이 사달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적 마인드, 거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이례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다 나름의 판단이 그동안 다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판단의 근거를 누가 줬냐면 내란숙의 윤석열이 줬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본인 말을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냐면 경고용 계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고용, 그래 하루 만에 끝날지도 모르겠다. 경고용 계엄을 하는데 왜 국회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비상계엄을 저렇게 촘촘하게 준비했다는 말이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데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있고,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ABB까지 편성하라고 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장난을 계속하니 분명하게 저렇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란죄,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심판뿐만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지금 가장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명백한 물증은 포고령과 이 쪽지입니다. 이 쪽지에 대한 증거에 대한 조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 논리를 가지고 온 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을 인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근거를 단순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헌법재판관이나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언권은 김성열 의원께 드릴게요. 예, 지금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포고령과 그 비상 입법기구를 만드는 이 내용들은요. A부터 Z까지, 가부터 하까지 모두가 헌법 위배 사항입니다. 대통령은요.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이지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가 아니면 헌법을 유린하였는가.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례없는 헌법 유린이 발생한 이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빨리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